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펫패션 전문가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두민지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 촬영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에서는 펫패션 디자인 상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지 디자이너로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품을,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 및 상품 기획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떤 디자인을 만들지에 대해서 디자인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트렌드 조사, 시장 조사를 거치셔서 스타일을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디자이너마다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그냥 제가 옷을 개발할 때 진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거치셔야 되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트렌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실수록 좋은 디자인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기성 상품에 대한 인터넷 서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어떤 상품들이 유행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패션과 트렌드를 조사하시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사전 조사가 되셨다면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가셔서 소재도 직접 만져보시고, 옷 같은 경우는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두께감이라든지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즘 어떤 소재의 옷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어떤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선정을 하실 때나 이럴 때도 직접 만져보시는 소재들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전 조사와 트렌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장 조사를 하신 후에 스타일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상품들을 개발할 것인지 많은 시장 조사를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티셔츠 하나, 원피스 하나, 바지 하나, 아우터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큰 스타일들을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디자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자인을 결정을 하실 때에도 아이디어 노트 1강에서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좋은 아이디어들과 사진 자료들, 그런 것들은 많이 모아 두셔야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 아이디어 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좋은 사진 자료들이나 좋은 아이템들이 보였을 때 사진도 많이 찍어두고 그런 자료들을 한데 계속적으로 모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결정하실 때, 디테일을 결정하실 때, 세부 디자인을 하실 때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를 정리해서 디자인을 구체화시켜서 도식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식화라고 하는 거는 밑에 생산의뢰서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생산의뢰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마치고 그 디자인을 생산 공장에 넘기실 때 생산의뢰서라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셔서 공장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시게 되는데, 한마디로 디자인에 대한 계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산의뢰서에 들어가게 되는 세부 디자인의 그림을 도식화라고 하는데요. 생산의뢰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보여드리고 있는 생산의뢰서 양식도 사실 정형화된 양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페테렐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 의뢰서 양식인데 지금 이 양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다 들어가 있다면 어떤 모양의 양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한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양식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생산 의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지금 패딩 디자인 하나를 도식화로 제가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평면화 시켜서 앞면, 뒷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그림 양식을 도식화라고 부릅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도식화 작업을 생략하고 샘플만으로 공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생산 작업 양식을 주셔야 실수도 적게 일어날 수 있고요. 소통을 하시기에도 훨씬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생산 의뢰서에 들어가는 도식화는 앞면, 뒷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화살표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적어놨죠. 아주 디테일하고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서 만드시는 생산자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생산 의뢰서에는 일단 생산을 의뢰한 날짜라든지 상품을 받기로 한 납기 예정일이라든지 실제 출고일, 기본적으로 상품명하고 뭐 관리를 하시기 위한 상품 넘버가 있으시다면 상품 넘버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시즌 표기가 필요하다면 시즌 표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사이즈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사이즈에 맞는 신체 치수, 기본적인 치수들, 목둘레, 가슴둘레, 등 길이 등의 치수들을 적어주셔야 하고 그 사이즈별로 몇 장씩 만들어지는지 생산 수량도 기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컬러들을 진행하는지 컬러웨이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는 원단을 직접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정확한 컬러와 소재를 볼 수 있게 생산 의뢰서에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업체의 정보도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원부자재에 대한 내용도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부자재들은 소재, 몸판 소재가 따로 있고 안감 소재가 따로 있고 칼라 소재가 따로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그 부위마다의 소재들도 다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추라든지 지퍼라든지 뭐 후크라든지 이런 부자재들 옷에 들어가는 모든 원부자재의 내용이 생산 의뢰서에 다 기입이 되어서 생산자가 봤을 때 누락되는 내용이 없는지 모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원부자재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업하실 때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생산자에게 원하는 추가적인 주의사항들 꼭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작업해 주세요 라는 식의 주의사항들도 기입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면 뒷면만으로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족한 그림들은 추가적인 도식화 작업을 더 거치셔서 예를 들어 몸판을 열었을 때 안쪽에 다른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 펼쳤을 때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의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생산 의뢰서에서 모든 디자인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생산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생산 의뢰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결정이 되시면 원부자재를 결정하시게 되시겠죠.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부자재 결정을 하실 때 먼저 소재나 부자재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에는
동대문에 가서 이제 주로 보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소재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원부자재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디자인이 결정이 되었다면 생산하시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셔서 생산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 옷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업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의류 생산 업체들의 정보들이 동대문닷컴이나 동타닷컴, 한국봉제공장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그 안에 우분 소재만 봉제하는 봉제업체, 아니면 티셔츠 종류 소재들을 주로 봉제하는 봉제업체, 그리고 중요한 또 강아지 옷만 봉제하는 강아지 옷 봉제업체들. 요즘에는 강아지 옷만 전문적으로 봉제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아지 옷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전문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사람 거를 만드는 봉제 업체들보다는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강아지 옷 봉제 공장에서 만들고 일부는 또 사람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이제 분리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생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아지 옷 전문 업체에서 생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봉제지만 사실 강아지 옷을 만드는 것과 사람 옷을 만드는 것은 봉제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만드시는 데에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봉제하시는 분들이 사람 옷을 만드셨던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강아지 옷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훨씬 그런 원하는 디테일을 잘 만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시기에 경험이 있으신 강아지 옷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아지 옷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패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아지 전문 공장을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강아지 옷 전문 공장에서 패턴 작업부터 작업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옷 패턴은 또 정말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옷 패턴을 하는 곳에서 강아지 옷 패턴을 작업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작업을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옷으로 구현됐을 때 조금 완벽한 패턴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강아지 옷 전문 공장에서 패턴부터 의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더욱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패턴 작업과 모든 작업을 다 그 공장에서 맡겼을 때는 그런 생산 비용들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옷 공장에서 이제 공장을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린 생산 지시서를 전달하시고 원부자재를 전달하셔서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가봉이라는 단계고요. 샘플을 먼저 제작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옷이 구현돼서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옷을 실제적으로 강아지들에게 피팅해 보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고치셔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샘플 제작과 피팅, 패턴 수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초반에는 굉장히 여러 번의 반복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강아지 옷마다 브랜드마다 각각의 자기들에 맞는 패턴과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 제작 과정, 가봉 과정을
많이 거치고 패턴 수정도 많이 거치셔야 점점 더 좋은 패턴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편안한 옷을 만들 수 있고 더 완성도 높은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제작하고 가봉하고 피팅하고 패턴 수정하는 과정을 초반에 많이 거치셔서 안정적인 패턴을 구현해 내시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패턴 그레이딩이라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패턴 그레이딩은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 브랜드는 스몰부터 3X 라지까지 스몰, M, 라지, X 라지, 2X 라지, 3X 라지까지 페테렐라 프로젝트는 스몰부터 3X 라지까지 총 6개 사이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각각 자기 브랜드에 맞게 사이즈 체계가 다릅니다. 소형견들을 위해 옷을 제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2X, 3X 라지까지는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스몰부터 X 라지까지 만드는데 더 이 작은 사이즈를 세분화해서 스몰, SM, M, 라지, X 라지 이런 식으로 5사이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브랜드에 맞는 사이즈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뭐 대형견들을 위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시작을 2X 라지부터 해서 2X 라지, 3X 라지, 4X 라지, 5X 라지 해가지고 점점 더 큰 사이즈들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기준 사이즈를 하나 만드시고 예를 들면 저희 페테렐라 같은 경우는 스몰부터 3X 라지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인 라지나 X 라지 정도를 기준 사이즈로 하나 잡으시고 진행하는 사이즈에 맞게 다운그레이딩 라지 사이즈에서 M, 라지, M, 스몰 크게 X라지, 2X라지, 3X라지로 패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는 과정을 패턴 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제작 가봉을 거쳐서 완벽한 기준 사이즈, 라지 사이즈의 패턴이 딱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패턴 그레이딩을 거쳐서 사이즈를 줄이고 늘려서 만들 수 있는 사이즈들을 이제 그레이딩해서 패턴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패턴과 원 부자재, 결정된 원 부자재, 그리고 생산 지시서, 그리고 만들어진 샘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생산업체에 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봉제 과정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산하기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원당과 부자재, 패턴, 그레이딩 내 패턴과 그리고 샘플이 다 생산업체에 넘어가서 생산이 되면 이제 상품이 나오게 되겠죠? 상품을 이제 상품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품화하는 과정은 상품이 나왔을 때 상품을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강아지 옷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동복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정말 아이 키우듯이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모든 옷이 다 안정성이 필요하겠지만 아이 옷을 살피는 기준에 맞게끔 상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포장 전 단계에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상품 검수를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탁 테스트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들고 나서 바로 소비자한테 갔을 때 소비자들이 옷을 한번 빨았을 때 저희가 생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단에 엄청나게 큰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다든지 이런 식의 원부자재의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세탁 후의 문제들을 먼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세탁 테스트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보정을 하시고 나서 고객들에게 상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건수와 세탁 테스트의 과정을 모두 거쳐서 완벽한 상품 상태가 확인되었다 하면 그때 이제 패키징, 포장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장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상품은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겠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하면서 들었던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원가를 책정하시게 되고요. 최종 원가를 계산하셔서 판매가를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판매가 됐을 때 나에게 수익이 어느 정도 돌아오시는지에 대한 거를 잘 계산을 하셔서 판매가를 결정하시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페패션 디자이너가 강아지 옷을 만들 때 생산하는 옷의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디자이너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상품이 준비가 되셨다면은 브랜딩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반려동물 시장 진입을 위한 성공 전략, 첫 번째는 고객 분석입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을 분명히 알아야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고객들에게 상품을 전달해야 분명히 상품성이 있는, 그리고 시장성이 있고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반려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요즘 반려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종이나 묘종에 따른 반려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강아지, 고양이 말고 좀 특수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형견을 키우시는 분들,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또 다른, 모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의류에 대한 소비가 더 많으세요. 작은 아이들이 좀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의류 쪽에 좀 소중형견 아이들이 의류 쪽에 좀 더 소비가 많다고 하면, 대형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의상보다는 용품들에 대한 소구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뭐 침대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리고 산책용품들, 대형견 같은 경우는 또 실외 배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형견이나 중형견들하고는 다르게 꼭 밖에 나가서 배변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산책용품들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금방 닳아지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튼튼한 산책용품들을 소구하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또 슬개골 탈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눈물 자국이라든지 뭐 그런 소형견들만의 특징들, 그런 것들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견종과 어떤 견종인지 묘종인지 이런 나의 타겟에 따라서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용 유무, 털 빠짐 유무, 성격,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도 반려동물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반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미용을 하지는 않나요. 워낙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이기 때문에 미용은 그냥 엉덩이 미용, 엉덩이 털 미용 정도만 하는데, 그 대신 미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지만 털이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청소도구라든지 뭐 그런 털에 관련된 용품들, 빗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용품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뭐 바깥에서 생활하는 키우는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사용하게 되는 뭐 침구류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으신 타겟에 맞는 반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나의 타겟이 필요로 하는 상품에 패션을 더하자. 예쁘기만 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쁜 거가 주가 돼서는 패션에서는 안 되고, 일단은 실용적, 기능적이 우선시 되고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베이스로 갖춰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한 패션을 접목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디자인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쁘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예쁘지 않으면 그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서 나의 타겟이 원하는 상품의 가장 예쁜 버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그 상품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은 브랜딩입니다. 고객의 기억에 각인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브랜딩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브랜드를 기억해서 찾아가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표현하기 쉬운 브랜드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어려우면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특징적이고 브랜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과 강점, 페테렐라를 예를 들면 페테렐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웰시코기를 키우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맞춰서 아무래도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은 웰시코기 고객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세요. 저희 모델이 웰시코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중형견에 대한 의상에 대한 소구가 이제 충족되지 못하셨던 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중형견, 중대형견, 저희 브랜드가 17kg 정도 아이들까지 입을 수 있는 옷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의 큰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찾으셨던 고객들이 저희의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들보다는 아무래도 엑스라지 이상 사이즈들이 그 이하 사이즈들보다는 훨씬 더 판매율이 좋고 많은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검색 키워드가 의도치 않게 웰시코기 옷이라는 검색 키워드가 꼭 떠요.
그래서 웰시코기를 키우시면서 옷을 찾으실 때는 페테렐라 프로젝트를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고객들에게 딱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그 브랜드의 특징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테렐라 옷은 다른 데보다 등 길이도 조금 길고 소매 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이들이 옷이 소매를 입었을 때 끌리거나 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웰시코기라든지 닥스훈트, 허리가 약간 긴 푸들종이라든지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옷을 입어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징적인 그 브랜드만의 특징적인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고객들이 그것에 만족하셨을 때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고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충성 고객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꼭 어필하실 수 있는 그 브랜드만의 강점을 한 가지씩은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페테렐라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페테렐라 하면은 생각해 주시는 여러 키워드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페테렐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유기견 보호 활동을 하고 페테렐라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했기 때문에 페테렐라 거를 구매하면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에 그렇게 기부를 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브랜딩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브랜드에는 아무래도 웰시코기 노엘이가 있기 때문에 노엘이가 약간 마스코트처럼 되어 있어서 페테렐라 하면 노엘이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거를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들 접해 주셔서 퀄리티가 있고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맞춤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테렐라 안에서 페테렐라 프로젝트로 이제 기성품으로 여러 사이즈들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제공하지만 페테렐라 프로젝트 그리고 그렇게 기성품을 생산하는 페테렐라 프로젝트 전체 브랜드로도 진행을 하고요. 페테렐라 테일러샵이라고 해서 일부 디자인들을 그 시즌에 맞게 제안을 해드려서 더 3X라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더 큰 대형견들도 저희 옷을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맞춤 제작을 일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 사이즈 안에 있더라도 3X라지 사이즈 안에 있더라도 체형이 워낙 특이해서 기성품의 옷에 몸에 잘 맞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또 딱 맞는 옷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페테렐라 테일러샵이라는 또 부수적인 브랜드를 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맞춤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브랜드가 런칭 때부터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카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커플템도 진행하고 있어서 페테렐라 안에 가면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옷들이 있어 라는 인식도 고객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한복 만들기 클래스라든지 할로윈 때 할로윈 코스튬 만들기라든지 이런 재밌는 원데이 클래스들도 저희가 가끔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이제 페테렐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원데이 클래스나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페테렐라 마켓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페테렐라에서 엄선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좋은 상품들을 만드는 브랜드들끼리 모여서 팬 마켓을 다양한 장소에 가서 직접 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팬 마켓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페테렐라 프로젝트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각인을 시켜서 그 브랜드에 가면 이게 있어, 이런 게 좋아 라는 그 브랜드만의 확실한 브랜딩을 아이디어를 찾으시고
그런 거를 개발하셔서 브랜딩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8년째 하고 있으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시장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뀌는 시장을 제가 페테렐라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그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분야들이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려시장의 동향 분석 및 미래 전략 연구에 관해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벌써 많은 반려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제가 페테렐라를 시작한 것도 2014년이고 저희 노엘이도 올해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중형견 같은 경우는 소형견보다도 더 수명이 조금 짧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노령견까지는 아니지만 노령견에 가까이 가고 있는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려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서 그만한 시간대가 지나면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제 노령기로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령견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 안에서 패션에 관한 것도 노령견을 포커싱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아이템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견을 위해서는 케어 산업이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케어 산업이라고 하면은 꼭 노령견이 아니더라도 요즘 워낙 교육, 훈련에 관한 소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육, 의료, 보험, 돌봄에 관련된 케어 산업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류의 아이템이든 용품의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개발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또 새로운 사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화 컨텐츠와의 융합 부분입니다.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페테렐라를 시작할 당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참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이 늘어났고 점점 더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분리해서 볼 것들이 아니라 옷은 옷, 뭐 문화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든 반려 산업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 안에서 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점 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생활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하시면 더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체감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반려동물 하면 강아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반려묘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훨씬 더 많이 키우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려견 시장보다 조금 개발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반려묘 시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개발을 해보시면 좋은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반려묘뿐만 아니라
요즘은 펫페어 같은 큰 전시회에 가셔도 강아지 용품, 고양이 용품, 그리고 뭐 파충류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그 외에 특수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게 특수 시장이기 때문에 더 매니아성이 있어서 그분들은 더 그런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매하시는 데에 소비를 아끼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케어 산업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령견을 위한 산업에 꼭 주목해 주시고, 이거에는 건강 관련된 게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사료, 영양제, 의료, 보험 등 이런 거에 관계된 아이템들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장례 관련 아이템들이 요즘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관련된 노령견을 위한 사업 아이템도 좋은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같이 다닐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유모차가 없으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데들도 꽤 많아요. 케이지라든지 유모차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유모차 같은 이동기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연계해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보다도 가구나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 매트라든지 아예 인테리어 자체를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뭐 바닥 타일을 선정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동을 위해서 뭐 문에 반려동물 전용 문을 또 만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이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위한, 그리고 노령견들에게는 또 매트리스라든지 패스텝, 계단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건강을 위한 용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령견들을 위한 산업도 꼭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려동물 산업에 진입하실 때에 좋을 만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Q&A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강아지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펫패션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아복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이 작은 것도 그렇고 아이에게 옷을 입히듯이 보호자들이 선택하는 점도, 옷을 입는 대상이 말을 하지 못하다는 점도 유아동 옷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옷의 불편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옷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거는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진행하고 피팅도 수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펫패션에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아지들도 아기처럼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와 촉감, 신축성 등을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닿는 부위는 주로 면 소재를 사용하고, 강아지 옷은 특히나 신축성이 아주 좋은 소재로 만들어야 강아지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펫패션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펫패션을 옷이나 소품 등의 작은 카테고리로 생각하시지 말고 펫과 함께하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안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열어놓고 재미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매력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